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그 평일에 그 험난한 여정을 끝내고 주말에 지금 아주 하루 동안을 풀로 지금 시간을 내 가지고 지금 이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는 아주 많은 강의가 올라갈 예정이에요. 자, 공부할 학생은 여러분들이 그 딱 찾아가지고 딱 그 선생님이 걸어놨잖아요. 그 보시면 타임라인에 뭐 몇 분 몇 초 이렇게 다 걸어놨잖아요.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들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흥보전을 들어갈 거예요. 흥보전의 시기는 언제라고요? 바로 여기 밑에 다 나와있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어이못 어던가도 역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작품이었잖아요. 자, 그거는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로 가고 있는 시가 작품을 봤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설 시조를 봤었고요. 이번에는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로 가는 산문 작품인 바로 이제 소설, 그 중에서도 판소리개 소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흥보전 첫 시간이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일단 이제 첫 시간에 이제 관련된 객관을 한번 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줄거리 한번 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210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내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서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바로 흥보전도 언제라고 했죠? 시대가 바로 언제라고 했죠?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문학 작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 작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바로 중세로의 특징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은 중세로의 특징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속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문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학생은 선생님이 이 앞전에 강의를 보시면 어이못 어던가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거 작품을 설명하면서 맨 처음 부분에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 작품 그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가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세에서의 그 약간 봉건적인 느낌, 아직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나눠져 있고,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자, 근데는 뭐라고 했어요? 피지배계층이 이제 더 이상 지배계층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고 피지배계층이 올라간다라고 했죠. 그거 올라가면 이제 근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그러지는 못하고 그 경계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랑말랑 하는 그 시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시기가 걸쳐 있다라고 해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넘어가는 시기의 문학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조선 전기하고 후기로 만약에 나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시, 중세, 근대 이렇게 안 나누고 조선 시대 뭐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시대 구분을 하게 된다면,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나누어지는 앞부분은 조선 전기, 뒷부분은 조선 후기라고 했죠. 그러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는 바로 조선 후기,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에서는 후기가 되는 것이고, 원시시대, 뭐 중세시대, 근대시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기준이라면 이 시기는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시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가 작품으로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어이못 어던가 사설시조 작품이 있었고요. 지금 이 시기에서는 바로 흥보전이라고 하는 판소리개 소설이 있네요. 자, 우리가 뭐니 해도 작품이 들어가기 전에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건요, 작품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뭔 내용인지 모른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 전체 줄거리를 먼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잘 보고 오셨죠? 자, 우리가 이제 배울 흥보전은요, 바로 판소리개 소설이 되는 거랍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아마 이제 칠판에 크게 판서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앉은 학생이나 이제 선생님이랑 좀 반대편에 있는 학생은 잘 안 보였을 테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놓쳤다면 판서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판소리개 소설 흥보전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판소리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소리의 특징을 알아야 판소리개 소설인 흥보전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말을 이제 물론 천천히 한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제 마음이 급하고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유튜브의 좋은 점이 뭡니까? 속도가 조절이 되죠?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거나 잘 듣기에 좀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속도 조절하는 키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속도를 좀 조절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물론 선생님도 천천히 한다고는 하는데 나도 모르게 좀 빨라지기도 하고 약간 그러기도 하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
자, 판소리계 소설은요, 자, 앞전에 있었던 판소리의 영향을 받는데요. 자, 이 영향의 관계를 선생님이 쫙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근원 설화가 있어요. 일단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그 근원이 되는 설화, 즉 이야기가 있답니다. 설화는 옛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금 우리가 흥보전 얘기를 봤었죠? 자, 그걸 봤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판소리라는 이제 노래가 나온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옛 이야기가 있냐면 바로 방위설화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흥보전처럼 형제 간의 바로 우애에 관련된 그런 옛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형제가 좀 선악을 담당하는 형제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한 그런 옛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제 뭐 그런 이야기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또 박타는 처녀설화 딱 얘기 보면 알겠죠. 박을 타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아, 박을 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영향을 또 받았구나. 또 동물 보은설화, 보은이라는 것은 은혜를 갚는다는 거예요. 동물이 은혜를 갚는 옛 이야기의 영향을 받아서 흥보전을 보다 보면 후반부에 제비가 은혜를 갚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각 뭐 형제간의 우애 이야기, 박을 타는 이야기, 그리고 동물이 은혜를 갚는 이야기, 이런 옛 이야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흥보전 소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요. 이제 흥보전의 전체적인 그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옛 이야기가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소리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판소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판소리 그냥 뭐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뮤지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언제 많이 이제 생겨났냐면 바로 조선시대 후기 있죠.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똑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자, 이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요. 많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민중들의 생각이 더 이상 양반들을 우러러 보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겠다. 저렇게 양반들 우리를 버리고 가는데 하면서 양반의 뭐 권위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서민계층이지만 돈을 많이 번 그리고 양반은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번 중인계층 같은 사람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돈의 유통들이 조금씩 물론 근대처럼 완벽하게 이제 막 그러진 않았지만 조금씩 그렇게 되던 것이 바로 이제 조선시대 후기의 성장이라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요 바로 이제 뭐가 생겨나게 돼요. 바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랍니다. 이제 시장 돈의 유통이 일어나게 돼요. 숙종 때 여러분들 숙종이라면 이제 바로 이제 인현왕후와 왕이빈이래 장희빈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숙종 때 바로 상평통보라고 하는 화폐, 돈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종로에 가게 되면 며칠 전에 선생님 종로에 가서 놀다 왔는데 종로에도 역시 육전사상도고라고 하는 도매상 그러니까 상인들 여러 가지 상권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또 남대문 시장 그리고 동대문 시장 그리고 여러분 저기 송파에 있는 가락시장 아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들이 형성이 된 게 바로 조선시대 후기의 특징이에요. 자, 선생님이 갑자기 시장 형성을 왜 얘기했을까? 자, 이렇게 돈, 시장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요. 여러분들 시장이 잘 운영이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바로 좋은 상품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상품 못지않게 바로 무엇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상권이 형성이 돼야 돼요. 살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몰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상권이라고 하는데, 자, 사람들이 몰리게 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많이 와야 좋은 상품을 팔 수가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좋은 상권을 만들려면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면 사람들의 주목을 끄려면 자, 뭐를 하면 좋을까요? 특히 공연을 하면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공연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판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저기 시장에 뭐 BTS가 온대. 야, 저기 시장에 유명한 연예인이 온대.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르르르르 몰려가게 되죠. 우르르르 몰려가서 공연도 보고요. 공연도 보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뭐 좋은 거 있으면 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좀 더 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연을 하게 되고 그 공연이 바로 이제 판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장에서 유명한 뮤지컬 공연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판소리라고 한다면 판소리는 말 그대로 판, 즉 놀이판을 차리고 부르는 소리예요. 여러 이렇게 넓은 공간, 즉 판을 차리고 소리,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뮤지컬인데 밖에서 사람들이 듣는 야외 뮤지컬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외 뮤지컬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야외 뮤지컬을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판소리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바로 판, 즉 판소리라고 하니까 그 공간에서 노래를 하겠죠. 창하고 그리고 안일이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들 뮤지컬 생각해 보세요. 뮤지컬 노래 한장 부르다가 대사도 하고 그러죠.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야외 뮤지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괜찮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판소리에서 어떻게 판소리계 소설로 이어졌을까요? 판소리에서 노래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이 순간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이 노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이제 스토리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런 이야기 스토리 부분 있죠. 스토리 부분을 유식하게 사설이라고 해요. 우리 저번에 사설 시조할 때 사설이 이야기라고 했었죠. 그 사설만 떼서 가지고 와서 요 이야기 부분만 떼서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길게 늘여서 책으로 만든 거, 그것이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바로 판소리에서 이어져 온 소설이라는 것이죠. 판소리에서 바로 노래 부분과 이야기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 부분만 딱 떼가지고 소설로 만든 것이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소리는 어떤다고 했어요? 노래를 부른다고 했죠. 그렇지. 원래 노래를 부르는 음악 중에 있고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음악 부분 말고 이야기 부분도 있으니까 판소리는 소설로 만들어져서 소설이니까 산문의 느낌도 있지만 노래에서 기본적으로 왔기 때문에 노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큰 특징이 되는 거랍니다. 왜냐? 여기 바로 판소리는 바로 판소리라고 하는 노래에서 왔기 때문에 노래 가사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야외 뮤지컬인 판소리는요, 당연히 앞에서 공연을 했으니까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창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창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창을 하는 사람, 여기 창하는 사람,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겠고, 공연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청중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시에 이제 청중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상권을 만드는 그런 자리에서 시장 같은 그런 데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민중들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민중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은 설명과 그리고 개인 말을 많이 거는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청중에게. 자, 그런데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이렇게 말을 하던 설명을 많이 하고 개입을 많이 하던 요 특징을요 그대로 누가 이어받았다? 판소리계 소설이 이어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은 바로 이 판소리의 요 특징을 이어받아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죠. 갑자기 슬픈 장면이 한참 나오다가 슬픈 장면이 나와요. 너 왜 나를 버린 것이지? 하면서 막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저기서 서술자가 나와요. 이 아니 슬프지 아니한가? 막 이렇게 갑자기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갑자기 등장을 한답니다. 어이 누구지? 보이지 않는 누가 갑자기 말을 해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인데요. 이것은 앞전에 있었던 판소리가 바로 공연을 하던 특징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연을 하면서 끊임없이 청중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그대로 소설로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유식하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편집자, 우리가 그 책을 지을 때 편집 누가 해요? 작가가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작가가 뛰어나서 정말 슬프지 않은가요? 이렇게 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가를 내리는 거죠. 역시 그거 편집자적 논평, 즉 서술자의 개입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랍니다. 자, 그리고 노래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구어체 말을 하는 듯한 구어체라고 적어놨는데 구어체 말을 거는 듯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연을 하던 특징이 있으니까 현장감이 높다. 현장에서 진짜 말을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소설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게 되죠. 선생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씩 적어놨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판소리의 이런 특징의 영향을 받아서 판소리계에서 이런 특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판소리계에서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판소리계 소설에서 이렇게 이어진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적혀 있는 것은 둘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판소리는 노래로 불리던 바로 야외 뮤지컬이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전에 근원설화나 이제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요? 전부 말로 하던 거니까 바로 구비문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말로 전해지는 문학. 그럼 여기서부터는 소설이고 뒤쪽으로 또 역시 소설로 이어지게 되죠. 뒤로 이렇게 이어지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 우리가 책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이제 기록문학이 되는 거구나. 기록하는 거, 기록문학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는 말로 전해는 구비문학, 뒤로 이제 소설로 가게 되면서 기록으로 전해지는 기록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판소리는 공연을 하던 거였죠. 양반 앞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민 앞에서 공연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마다 언어를 다르게 썼겠죠. 서민층에서 공연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좀 비속어, 욕을 한다든지 좀 야한 농담을 하기도 하고요. 웃기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어, 사투리를 쓰기도 했다고요. 서민층에 맞춰서요. 듣는 사람에 맞춰서요. 자, 야외 뮤지컬 판소리를 할 때요. 양반층 앞에서 만약에 공연을 했다라면 어때요? 그런 거 쓸 수가 없겠죠. 한자라든지 어려운 중국의 고사, 옛날 이야기 이런 것들을 써서 좀 고상하게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영향을 받은 역시 판소리계 소설도 역시 공연을 서민층에서 하고 양반층에서 하던 이런 특징을 받아가지고 언어가 좀 이중적으로 섞여 있는 특징을 보인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비서가 욕이 막 나오다가도 갑자기 옛날에 중국의 고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 고상한 느낌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섞여 있는 언어의 이중성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이렇게 공연을 서민층에서도 하고 양반층에서도 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할 때마다 주제를 다르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양반층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흥보전을 예로 든다면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주제는 뭐예요? 바로 권선징악, 형제간의 뭐 우애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조금 고상한 느낌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뭐래요? 바로 표면적인 주제라고 하는 거랍니다. 양반층 앞에서 할 때. 자, 그런데 우리가 서민층 앞에서 공연을 할 때는 바로 역시 서민층의 그 흥미에 맞춰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면적인 주제, 속에 숨겨진 주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돈으로 인한 바로 이제 돈을 통해서 성장한 바로 이제 뒤에 선생님이 바로 이어서 하긴 할 텐데 돈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한 우리 그 누구지? 놀보 같이 신흥 분홍 계층.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갑자기 이제 돈을 많이 번 계층인 놀보 계층과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양반 계층,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 이제 돈이 없는 몰락한 양반 계층으로 형성이 되는 흥보 간의 갈등이 바로 이제 주제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이어서 해볼까요?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착한 동생과 욕심이 많은 형이라는 놀보 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형제 간의 우애라든가 그리고 선하는 것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권선징악의 주제가 우리가 표면적인 주제, 겉으로 보이는 주제, 그 누구 앞에서 공연할 때 바로 양반층 앞에서 할 때요. 자, 이거는 어때요? 아직도 옛날의 가치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적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서민층 앞에서 공연을 할 때는요, 바로 이제 돈으로 인한 갈등이 당시 조선 후기에 돈으로 인한 상권의 유입, 돈으로 인한 그런 갈등. 그래서 흥보 같은 경우에는 신부는 양반이지만 돈이 없어. 자, 놀보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어요. 돈을 갑자기 많이 번 신흥 분홍 계층 간의 갈등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돈으로 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중세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분제가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양반은 계속 양반이고 그리고 피지배계층 계속 피지배계층, 서민은 계속 피지배계층이고 그리고 당연히 따라야 하는 충, 뭐 그리고 우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이 바로 중세적인 가치관이라면 근대적 가치관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라고 했죠. 뒤집어 엎는 거라고 했죠. 가장 큰 게 이제 민중이 위로 올라선다고 했죠. 그러면서 바뀐 게 뭐예요? 돈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 것들을 담은 가치관 바로 특히 돈이에요. 이런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이면적인 주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근대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이제 서민계층에 바로 환호했던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면적인 주제를 본다면 몰락한 양반 누구야? 돈이 없어. 누구야? 양반인데. 그들 흥보가 되겠죠. 하지만 갑자기 돈을 많이 번 계층 바로 놀보로 이렇게 이어지는 둘 사이의 갈등을 나타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주제가 어때? 이중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골개미라고 했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골개미라고.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보면은 그 미적 범주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은 애들이 하도 물어봐서. 그래서 아예 그냥 각 잡고 찍었거든요. 이렇게 그 뭐지? 대학교 교재를 활용해서. 그래서 찍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제 문학에서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기준, 이제 이렇게 이제 대학교 책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해서 선생님이 아마 미적 범주를 이렇게 뭐 비장미, 골개미, 순고미, 우아미 이렇게 다 나눴고, 이 골개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풍자와 해악이다. 이렇게 다 설명해 놨으니까 이제 모르겠는 학생은 여기를 찾아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설명이 좀 확실하게 되겠지만, 이제 안 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골개미는 자아와 세계 간의 관계를 통해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자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아다.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아가요, 세계에 의해서 좌절을 당했어요.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좌절. 자, 좌절을 당했는데 이 세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문학작품에서 골개미가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가난해. 자,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세계에 의해서 내가 좌절을 당한 것이죠. 하지만 내가 그 가난한 원인이 만약 양반층의 엄청난 수탈로 인해서 내가 가난한 거라면, 내가 그 좌절당한 세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겠죠. 바람직하지 않은 세계에 의해서 내가 좌절을 당한 거겠죠. 그러면 그것은 바로 골개미가 드러나 있구나. 문화작품에서 골개미가 드러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골개미적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요? 바로 해악과 풍자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악과 풍자는요, 둘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웃음과 비판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 되는 거랍니다. 자, 근데 해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어떤 비중이 크냐면 바로 이 웃음의 비중이 큰 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자, 보통 누구에게 해악을 많이 하냐면요, 당하고 있는 자아에게 해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내가 가난한데 지금 양반층의 수탈로 인해서 가난한 거야.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 당하고 있는 자아한테 웃음과 비판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내가 오늘 옷을 입었는데 옷이 구멍이 빵빵 뚫려서 너무나 시원하다. 통풍이 너무 잘 되는걸.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기게 표현했죠. 지금 옷이 다 뜯어져서 지금 구멍이 송송 났다. 왜? 가난하다고 하는 자신의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을 했죠. 하지만 잘 들어보면 그 비판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가난한 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내가 이 가난한 상황을 지금 우습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그 안에는 비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스꽝스럽게 재미있게 좀 표현을 했잖아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해악미가 드러나 있게 골개미를 표현했구나라고 하죠. 보통 이제 당하고 있는 자아한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웃음은 바로 동정적인 웃음, 약간 연민, 불쌍하게 여기는 웃음이 들어간 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정적인 웃음을 사용한 비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해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반대로 이제 풍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누구를 향해서 보통 난리냐면요, 풍자는 웃음과 비판이 들어가 있지만 비판의 비중이 훨씬 큰 웃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정치 풍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자, 그러면 당하고 있는 이 바람직하지 않은 세계를 향해서 내가 웃음과 비판을 날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풍자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양반층의 수탈로 인해서 지금 가난한 거라고 했으면 바로 이 양반층의 수탈을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양반층, 저 양반들이 지금 모기처럼 내 피를 다 빨아먹는 거라. 모기가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내 돈을 쪽쪽 빨아먹는구나. 모기들이네 쟤네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어때요? 자, 웃기게 표현을 하긴 했죠. 하지만 비판의 강도가 좀 더 큰 웃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웃음은 조금 씁쓸한 웃음, 좀 약간 뼈가 있는 웃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판의 강도가 훨씬 큰 웃음. 보통 나를 괴롭히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세계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꼬집게 얘기를 한다면, 비판에 담긴 웃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풍자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흥보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누구한테 지금 이제 웃음과 비판을 날리고 있나요? 보시면 당하고 있는 흥보, 그리고 흥보하고 같이 있는 서민 계층들, 가난한 서민 계층들을 가지고 재미있게 지금 요 가난한 상황은 지금 어때요? 골개미의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재미있게 웃음과 비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좀 동정적이고 좀 연민, 불쌍하게 생기는 웃음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죠. 누구? 당하고 있는 요 자한테, 당하고 있는 흥보한테, 당하고 있는 흥보와 서민들한테요, 돈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골개미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흥보전이요.
자, 그리고 이제 판소리 야외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던 거였잖아요. 그럼 청중이 재미있어 하던 부분이 많지 않았겠어요? 한 부분이 막 재밌어 하는 부분이 있었겠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흥보전에서 찾아본다면 이제 볼기의 구실을 들어보소 하면서 이제 막 볼기의 구실이 돼서 막 길게 늘어서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들이 뭐 뭐 얘기를 해주세요. 나 이거 사주세요. 나 이거 사주세요. 이 부분이 막 늘어난다든지, 이제 한 부분이 길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막 가난을 자랑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왜 그랬을까? 공연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 청중이 재밌다, 야 더 해봐,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이 계속 길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 특징을 바로 판소리계 소설에서 그대로 이어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특정 장면이 확대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눈 거는 각자의 특징이고 영향을 받은 특징이고, 요 하나씩 적혀져 있는 것은 둘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소리계 소설은요, 이제 완전히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됐을 때, 바로 이제 신소설이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 뭐 춘향전 이제 뭐 이런 소설에서 이제 그 완전히 지금 우리가 보는 소설 있죠. 거기에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약간 이게 이행기 같은 소설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앞전에 춘향전, 뭐 흥보전 이런 이제 고전 소설에서 이제 지금 같이 근대, 완전히 지금 이제 근대 소설이잖아요. 지금은 뭐 딜러고트 꿈백화점 막 이런 거, 이제 그런 걸로 가기 전에 이 완전 이제 고전에서 근대 소설로 가기 그 중간에 딱 있는 약간 그 넘어 스쳐가는 그 시점에 있는 소설을 우리가 신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소설이 대부분 옛날에 인기 있었던 작품을 약간 이제 현대식으로 조금 바꿔가지고 나온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흥보전이 인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흥보전을 각색해서 이제 신소설 버전으로, 새로운 뉴 버전으로 만든 게 연희각이라고 하는 소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자예요. 그래서 연은 우리가 이제 제비 연자고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흥보전에서 나중에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흥보가 그 제비가 은혜를 갚았기 때문에 나중에 부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연은 제비고요. 각은 우리 각선미 아시죠? 다리. 그래서 제비의 다리라고 하는 흥보전의 뉴 버전은 바로 신소설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흥보가 기가 막혀. 안녕하세요. 오늘의 10컷 고전소설은 바로 흥부전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동생 흥부는 어떤 사람인가 볼짝시면 이웃 간에 화목하고 친구 간에 믿음이 있고 굶는 사람 밥 덜어주고 추운 사람 옷 벗어주네 쿵짝! 그야말로 착한 사람의 대명사였죠. 그러면 형인 놀부는 어떤 사람인가?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조상집에서 춤을 추고 애된 여자 배를 차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네 쿵딱! 그야말로 심술쟁이의 대명사였죠. 원래는 한 집에 살았던 흥부와 놀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형인 놀부는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하고 동생 흥부를 내쫓아 버립니다. 아이고 형님, 이 험동설 안에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내가 그것까지 알려주랴. 무일푼으로 쫓겨난 흥부. 줄줄이 있는 자식들이 매일 굶고 있던 어느 날, 흥부는 형 놀부의 집으로 쌀을 구하러 갑니다. 하지만 놀부는 쌀을 주기는커녕 매로 때리고 놀부의 아내는 바쁘던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때립니다. 돈을 벌기 위해 죄인 대신 곤장을 맞는 일까지 하려 하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봄날, 흥부는 구렁이의 습격을 받고 있는 제비 가족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둥지에서 떨어진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죠. 이듬해 봄, 강남 갔던 제비는 다시 흥부의 집으로 찾아오고 은혜를 갚는 보은표 박씨를 떨어뜨립니다. 흥부 부부는 그 박씨를 씹는데요, 얼마 후 아주 큰 박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박속이라도 끓여 먹기로 한 흥부 부부. 잘 익은 것으로 골라서 박을 탑니다. 실근실근 시러렁 쓱싹 툭탁.
그런데 속에선 박이 아니라 쌀괴짝, 돈괴짝이 나오죠. 또 하나의 박을 타면 비단과 약재가 나오고 또 하나를 타면 사람들이 나와 집을 지어줍니다. 펀에도 차고 펀에도 차는 괴짝 덕분에 흥부는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놀부 형님, 제비 몰러 나간다! 제비를 몰아와서 자신의 집에 둥지를 짓게 하고는 멀쩡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후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원한을 갚는 보수표 박씨를 받아서 심죠. 하지만 놀부의 박에선 거지와 빚쟁이와 상역군 같은 사람들만 나와서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동안의 악행을 꾸짖습니다. 놀부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흥부는 재산을 놀부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놀부는 흥부와 우애 좋은 형제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화를 입는다는 권선징악의 대표적 소설이죠. 흥부로 대변되는 몰락한 양반, 놀부로 대표되는 탐욕스러운 지주가 등장하여 조선 후기 사회의 신분 변동과 갈등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210페이지 본문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흥보전은 판소리, 그렇지? 흥보가를 바탕으로 한 판소리계 소설이다. 우리 선생님이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판소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판소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선 후기, 그렇죠. 조선 후기. 조선 후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시대다. 자, 그때의 생활상이 반영이 되어 있다. 자, 흥보전 볼게요. 흥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자가 없어요. 자, 그럼 전체 줄거리를 볼까요? 전체 줄거리 선생님이 영상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간단히 좀 봅시다. 흥부와 놀부는 형부의 형제지만 성품은 전혀 다르다. 심술궂은 놀부는 부유하지만 어진 흥보는 가난하다. 동생은 가난했어요. 흥부는 놀부에게 양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것도 너무 일도 안 하고 가갖고 형한테 밥 좀 주세요 하는 것도 조금 그래요. 하지만 이제 매만 맞은 채 쫓겨난다. 흥부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떡하지? 이제 흥부는 황곡이라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곡식을 바로 저장을 했다가 백성들에게 이제 구워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타러 갔다가, 자, 여기서부터죠. 거기서 타러 갔다가,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교과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매품팔이라는 게 있어요. 라는 것을 이제 황곡을 타러 갔다가 들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품팔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로 매를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못하죠. 매를 맞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나는 돈이 많다. 그러니까 내 대신 매 맞아줄 사람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저요 이렇게 해서 대신 매를 맞아 주고요 돈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매품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매품팔이에 관련된 부분이요 지금 교과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품팔이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병영이라는 곳에서 이제 매품팔이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벌어지는 내용이 바로 교과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뒷부분은 이제 교과서에 다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방금 앞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다 봤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읽어보기만 할게요. 일단 또 이제 없는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냥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던 어느 날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줬는데 이제 이듬해 봄에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준다. 흥보 부부가 박을 타니까 온갖 보화가 나왔는데 금은 보화가 나왔는데 이제 놀부가 그 사연을 듣고는 제비를 잡아가지고 일부러 나도 돈을 벌어야지 하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를 해준다. 놀부 또한 박씨를 얻어가지고 심었는데 그러니까 제비가 지다리를 그냥 갑자기 부러뜨리고 갑자기 치료를 해줬는데 제비가 복수의 씨앗을 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놀부가 역시 박씨를 얻었는데 그 박 속에서 나오는 온갖 인물들은 오히려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놀부의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린다. 이거는 이제 그 원수를 갚는 약간 그런 박씨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록된 부분은 흥보가 어디 매품팔이를 하러 가는 장면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 내용이 이제 우리의 교과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교과서 210페이지 부분이겠죠. 자, 거기서부터 볼까요? 자, 흥보는 마삭, 돈 단량을 받고, 자, 마삭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아까 흥보가 어떤다고 그랬어요? 흥보가 우리가 아까 그 병영이라는 곳에서 뭐가 있다라는 소식을 아까 들었어요. 매품팔이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었죠. 자, 매품팔이를 하러 이제 흥보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자, 요 갈 때까지 뭐 타고 가겠어요? 당시 옛날이니까 말을 타고 가겠죠. 자, 그럼 말을 타고 오거라 하려면 말을 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죠. 자, 그 돈이 바로 마삭입니다. 삭은 돈이요, 돈. 그래서 말을 탈 때 드는 돈이 되는 거니까 말을 타는데 대한 삭, 말을 타는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진다면 내가 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까지 가기까지 택시를 탄다. 그럼 택시비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품 팔 때 가는 돈.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갔으니까 말에 드는 돈이라고 해서 마삭. 그러니까 택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택시비로 뭘 받았다는 거야? 돈 단량을 받아 가지고 온 거네요. 자, 받아차고 어이씨구나 즐겁구나 하고 제 집으로 들어가면, 자, 왜 즐거웠을까요? 돈이라는 거 없었죠. 지금까지 흥보는 가난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병영으로 간다고 택시비, 즉 마삭을 줬죠. 말 타고 가는 비용을 줬죠. 자, 돈 단량을 받으니까 어쨌든 돈이 생겼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야. 드디어 내가 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어이씨구 즐겁구나 라는 마음이 든 것이죠. 자, 들어가면서 이제 너무나 신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애기야 몸 그 있는가? 문을 열어고 이것 보시오. 대장부 한 걸음에 30냥이 들어가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다네.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 느껴지나요? 오랜만에 내가 이제 돈 그동안 못 벌었다 줬는데 오랜만에 내가 가장으로서 뭔가 돈을 집에다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좀 당당한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흥보가 그래서 자부심과 어떤 당당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대장부 한 걸음에 30냥이 들어가네. 이건 무슨 돈일까요? 아까 마삭으로는 단량을 받았다고 했죠. 병영에 가서 이제 매품팔이를 하면 매품팔이 비용으로 얼마를 받기로 했다라는 거야? 바로 이제 30냥을 받기로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흥보 아내가 이른 말이, 자, 흥보 아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 돈은 웬 돈이며 30냥은 웬 돈이요? 갑자기 웬 돈이에요 여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야? 이제 두 가지 감정이겠지. 돈이 생겨서 일단은 기쁨이에요. 해피.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웬 돈이에요? 웬 돈이에요? 했죠?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좀 불안한 감정이 들어 있는 거겠죠. 불안한 감정이 불안한 감정 이렇게 써놨네. 자, 불안한 감정 이거는 이렇게 지어줘야겠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출처를 몰라서 불안한 감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감정이 몇 개요? 기쁘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하는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게 된 거죠. 자, 흥보가 이런 말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그것은 장기누설이라. 사람한테 막 말하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요. 중대한 비밀이 막 새어나오고 이러면 안 돼. 자, 말보다 행동이 앞서면 안 돼. 뭐 그 얘기요. 자, 장기누설이라. 말보다 앞세우면 이루어질 일 없으니 그 돈으로 양식 팔아 배불리 질끔 먹어.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돈을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 돈으로 양식을 팔아. 예전에 이제 옛날 말로 팔다라는 거 쌀을 판다라고 할 때 팔다는요. 지금 이제 사다예요, 사다. 그래서 양식을 팔아라는 양식을 이제 사가지고 와서 우리 배불리 먹읍시다 하는 이제 어때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배불리 먹어요라고 하는 이제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감, 돈이 있으니까 이제 다 같이 배불리 먹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자, 흥보 아내가 이런 말이 먹으니 좋소만 그 돈은 어디서 났소? 역시 돈이 생겨서 좋긴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죠. 좀 불안한 감정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까 똑같죠. 자, 그래서 흥보가 이런 말이, 자, 어디서 왔는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본업자수 대신으로 병영 가서 곤장 맞기로 30냥에 결단하고 마삭돈 단량을 받아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본업자수 대신으로, 자, 본업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품팔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품팔이가 돈이 많은데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대가로 매를 맞게 된 것이죠. 하지만 난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대신 매를 맞아줄 사람,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요 제가 대신 매를 맞겠습니다. 그러면 매를 대신 맞아주고 돈을 받는, 그것이 매품팔이였죠. 자, 흥보가 매품팔이를 하려고 했는데 누구 대신이라는 거야? 바로 본업자수라는 사람 대신으로 내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죄 지은 거야? 바로 본업자수가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놈 이렇게 써볼까?
이 사람이 죄 지은 놈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매를 원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흥보가 대신 가서 맞는 거랍니다. 그래서 대신에 가서 병영회라는 곳에 가가지고 곤장을 맞고, 곤장을 맞는 대가로 아까 30냥을 맞는다. 매품팔이 대가로. 그리고 이제 매품을 팔기 위해서 병영까지 가야 되는데 말을 타고 가는 거죠. 그 마삭의 비용으로 돈을 얼마 받았다고? 단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돈을 가지고 왔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당시에 매품팔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가 언제라고? 바로 조선 후기라고요. 조선 후기, 즉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시대에 바로 매품팔이를 하는 그런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회가 뭘까요? 당시 지배계층의 죄를 대신해서 맞아줄 매품팔이를 통해서 얼마나 이제 그동안 부패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니,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벌을 받지 않고 돈이면 다 된다는 거 아니겠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면 다 된다, 물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부패한 사회상이구나라는 것을 매품팔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서민들이 하겠어요 했다라는 거잖아. 그것은 서민층이 그만큼 빈곤하구나, 몰락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흥보는요, 서민층이 아니에요. 흥보는 양반인데 어땠다는 거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흥보는 몰락한 양반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돈이 없어서 몰락한 양반, 즉 그렇게 된 양반의 권위가 떨어진 양반도 많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매품팔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흥보가 매품을 팔기로 하고 돈을 벌어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옆에 21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제 본업자수 대신으로 병영이라는 곳에 가서 곤장을 맡기로 결정을 하고 매품팔이 비용으로 30냥을 받기로 했고, 그리고 가는데 말을 타고 가는데 드는 즉 마삭으로는 돈 단냥을 받기로 했다. 거기까지였죠. 그러니까 흥보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이런 말이, 자, 흥보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라는 점에서 흥보 아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흥보 아내는 반대를 하겠구나 반대를 하는 입장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흥보 아내가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놈의 죄상도 모르고 병영으로 올라갔다가 저 모습 저 몰골에 곤장 열을 맞으면 곤장 아래 혼백이 될 것이니 제발 덕분 가지 마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놈, 자, 그러니까 본업자수 대신으로 매를 맞는다고 했잖아. 본업 좌수예요. 죄수가 아니고. 이럴 수가. 자면서 써가지고 이거 본업 죄수래. 이럴 수가. 본업 좌수라고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놈의 죄상, 그러니까 본업 좌수 대신으로 매를 맞는다고 하는데, 그 매를 맞기로 한 원래 그 사람이 본업 좌수가 무슨 죄를 지어서 매를 얼마나 맞는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놈의 죄상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놈이 죄를 얼마나 져서 얼마나 매를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매를 그렇게 더 많이 맞아서, 만약에 많이 맞아서 죽도록 맞게 되면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상도 모르고 병영으로 이렇게 가서 매품팔이를 하러 갔다가 지금 우리 남편이 저 모습 저 몰골인데, 그러니까 아주 허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흥보 약간 안 봐도 약간 그럴 것 같지? 밥도 못 먹고 얼마나 지금 비실비실 하겠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지금 대신 매를 맞기로 했는데 매 맞기로 한 그놈이 죄를 얼마나 져서 도대체 매를 얼마나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매를 또 엄청나게 많이 맞으면 지금 저렇게 허약한 흥보, 저 사람이 매를 맞아서 곤장을 또 열을 맞게 된다면, 곤장을 막 10대나 맞게 되면은 곤장을 막다가 혼백이 될 것이다. 혼백 뭐야, 귀신이 될 것이다. 죽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세요 라고 말리는 바로 아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흥보 아내는 약간 어때요? 정말로 남편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돈보다는 남편의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더욱더 걱정하고 있는 흥보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흥보가 이런 말이, 자, 그러니까 흥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이 아내가 가지 말라고 말렸죠. 그러니까 흥보는 어때? 아내를 설득을 해야겠죠. 아내를 설득하는 말을 하는 거야. 아내를 설득하는 말. 어떻게 설득을 한다는 거야? 내가 그래도 가서 매품팔이를 해야겠소. 내가 가서 곤장을 맞아야겠소. 이렇게 하는 말을 이제 뒤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볼기의 구실이라고 쭉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자, 흥보가 이제 아내를 설득을 해야겠죠. 아내가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금 죄를 얼마나 지고 매를 얼마나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갔다가 지금 저 허약한 모습에 매를 왕창 맞고 죽어서 귀신 돼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말렸어. 자, 그러니까 흥보가 자,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꾸를 해달라는 거야. 아이고 볼기의 구실이 있다니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자, 볼기의 구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볼기는요 바로 여러분 엉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엉덩이 빵댕이 여러분. 자, 엉덩이고요. 구실은 뭡니까? 바로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지금 현대말로 풀이하면 뭐가 되냐? 엉덩이의 역할이 있다고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흥보가 지금 자 모든 사람의 엉덩이는 각자 역할이 있다. 흥보의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의 엉덩이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나의 엉덩이는 무슨 역할을 하냐? 내 엉덩이는 매를 맞는 게 내 엉덩이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매품을 팔겠다. 허락해 주시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의 홍보 엉덩이의 역할은 이제 매를 맞는 것이다라고 이제 아내를 설득하는 내용이 쫘르르르 길게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볼기의 구실.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엉덩이의 역할이 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니? 볼기의 구실이 있단 말이요. 엉덩이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흥보가 어떻게 했어요? 엉덩이의 역할은 이런 것이요 하고 쭈쭈쭈쭈 얘기를 이제 길게 늘어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소설은 어디서 왔다고요? 바로 판소리라는 공연에서 왔어요. 야외 뭐라고 했어요? 야외 뮤지컬에서 왔다고요.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 바로 내가 엉덩이의 역할을 이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부분이 바로 뭐냐? 바로 볼기구실 들어보서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엉덩이의 역할을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부분이요. 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 지금 대사가 되는 것이겠죠. 바로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듣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듣는 사람을 고려하고 있구나. 즉 청자, 독자. 여기서는 이제 책이 됐으니까 어쨌든 독자의 관심을 딱 불러 일으키는 그것을 우리가 관심 환기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딱 집중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 전에 판소리는 공연물이었고 공연물에서는 듣는 사람 청자가 있었다는 그런 특징이 여기 판소리계 소설로 이어지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어쨌든 볼기구실 들어봐서 엉덩이의 역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라고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엉덩이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이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은 뭐겠어요? 이거 얘기했었죠. 앞에서 특정한 장면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더라 라고 했었죠. 판소리에서는 그치, 공연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판소리 공연을 하면서 이 엉덩이의 역할을 쫙 나열하는 부분을 재밌어 했던 모양이야,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길게 그 부분만 확대돼서 늘어나게 됐죠. 이게 이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소리가 그렇게 특정 부분이 길게 했던 게 소설로 오면서 그대로 이어가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길게 늘어서는데요. 판소리가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공연물이었죠? 야외 뮤지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속성이 있을 거예요. 길게 늘어서는 부분에서 음악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음보 4개로 끊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개로 끊어서 읽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음악적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음악적 길게 늘어서는 부분에서 바로 사음보로 끊어서 읽는다. 음악적인 리듬감이 있다라는 것. 즉 음악적인 효과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판소리가 원래 노래였으니까 그 특징을 그대로 이어서 받아서 이렇게 음악적인 특징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있죠? 여기서부터 해서 어디까지 이제 쭉쭉쭉 해서 이제 앉아볼까? 여기까지가 이제 엉덩이의 역할을 열거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쭉 볼게요. 자, 이내 몸이 여기서부터. 자, 이내 몸이 정승되어 병교자에 앉아볼까? 봐보세요. 4호 맞죠? 이내 몸이 정승되어 병교자에 액체 병교자에 앉아볼까? 어때? 하나, 둘, 셋, 4개로 끊어지죠? 이게 사음보예요. 어때? 리듬감이 있죠? 어때? 음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판소리에서 온 판소리계 소설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내 몸이 정승되어 편교자에 앉아볼까. 자, 그 얘기는 뭐 말이냐? 내가 정승의 엉덩이였다면, 자, 편교자는 뭐야? 종 1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타는 가마라고 있죠. 내 엉덩이가 바로 정승의 엉덩이였다면 편교자에 앉았을 것이다. 자, 그 얘기요. 자, 그리고 육판서 하였으면 처서기에 앉아볼까. 더 그러죠. 내가 육판서의 엉덩이였다면, 역시 그지? 소원이라는 것은 종 2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타는 수레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벼슬아치에 수레에 타는 엉덩이가 됐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요. 아시겠죠? 저 사복시 관리하였으면 임금 타는 말에 앉아볼까. 자, 그러면 내가 궁중에 말과 수레를 담당하는 그런 관리였다면, 내가 관리의 엉덩이였다면 임금 타는 말에 타는 엉덩이가 됐을 것이다. 지금 뭐 그런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높은 관리의 엉덩이였다면 이런 곳에 앉아봤을 것이다. 이제 자, 팔도 감사하여 내가 선하당에 앉아볼까. 자, 팔도 내가 감사 정도 되는 엉덩이였다면 내가 어떻다는 거야? 감사가 앉는 사물을 보는 그곳에 앉는 엉덩이가 됐을 것이다. 아직 그 얘기야. 그리고 가끔 수령하여 좋은 가마에 앉아볼까. 내가 저기 수령이었다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겠어요? 바로 뭐 도지사 뭐 이렇게 큰 그런 거였다면 내가 그 도지사가 앉는 그런 높은 가마, 그러니까 높은 요즘으로 치면 고급 차에 앉는 엉덩이가 됐을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또 좌수 별감하여 향사당에 앉아볼까. 내가 좌수 별감의 엉덩이였다면 바로 여기요, 이 향사당에 앉는 엉덩이가 됐을 것이다. 이제 똑같은 말이니까 쭉쭉 봅시다. 그냥 이장호장하여 작청 좋은 자리에 앉아볼까. 이방호장 했으면 내가 작청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자리에 앉는 엉덩이가 됐을 것이다. 소리명창되어 크고 넓은 좋은 집 양반 앞에 앉아볼까. 자, 내가 소리명창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넓은 좋은 집의 양반 앞에 앉는 엉덩이가 됐을 것이다. 또 내가 풍류호걸되어 기생집에 앉아볼까. 내가 아주 풍류호걸에 놀기 좋아하는 그런 멋진 사내의 엉덩이였다면 기생집에 가서 앉는 엉덩이가 됐을 것이다. 또 서울에 이름난 기생되어 가마에 앉아볼까. 내가 서울의 유명한 기생의 엉덩이였다면 가마에 앉는 엉덩이가 됐을 것이다. 또 많은 돈을 벌어 부담마에 앉아볼까. 돈이 많은 사람의 엉덩이였다면 내가 부담마에 앉는 엉덩이가 됐을 것이다 하고, 이제 엉덩이, 자, 그러니까 나름 돈 많고 좀 벼슬이 높은 사람의 엉덩이였다면, 이런 엉덩이였다면 요런 데 앉았을 것이다 하고 나열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해학적인 표현임을 알 수가 있죠. 웃기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비판적인 게 숨어져 있죠. 그게 뭔 말이에요? 나는 가난하니까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엉덩이인 것이다. 나는 가난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판이, 가난에 대한 비판이 숨어져 있죠. 하지만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해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볼기의 내력, 그쵸? 엉덩이의 역할에 대해서 쭉, 엉덩이 역할에 대한 내력은 이제 히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엉덩이 역할에 대한 그 내력 열거를 하고 있죠. 쫙 나열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이런 엉덩이였으면 이런 데 앉아볼까. 이런 엉덩이였으면 이런 앉아볼까.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특정한 장면이 확대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공연물이었으니까 이런 역할을 이렇게 장면에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사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다. 뭐든 반복이 되면 뭐가 생긴다고? 운율감이 생기는 것이죠. 유사한 구조 반복되고 있죠. 이방호장하여 좋은 자리에 앉아볼까. 저 소리 명창되어 크고 넓은 좋은 앉아볼까. 그 똑같은 거지. 볼까. 뭐뭐에 볼까. 풍류호걸되어 기상집에 볼까. 자, 똑같은 그 자리에 볼까.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 뭐? 운율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운문적인 어떤 이제 그런 음악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좋은 집안에 돈이 많았다면 이런 곳에 앉는 엉덩이가 되었을 텐데, 결론은 뭐예요? 내 엉덩이는, 흥보의 엉덩이는 돈도 없어요. 벼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엉덩이는 무슨 거밖에 못한다. 내 엉덩이는 결국에 매 맞는 거밖에 못하는 엉덩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한테. 아내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라고 하냐. 자, 쓸데없는 이내 볼긴 놀려 무엇한단 말인가. 매품이나 바라보세. 내 엉덩이는 쓸데없는 엉덩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놀리면 뭐하겠어. 그냥 매나 맞자. 매 맞고 돈이나 벌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내를 설득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굉장히 우프다. 그쵸? 자, 여기까지가 이제 흥보는 매품을 팔기로 한 것을 이제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이제 왜 내가 매품을 팔아야 되는지를 쭉 얘기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서 흥보 자식들이 벌 때까지 다 앉으면
자, 이어서 봅시다. 자, 흥보 자식들이 벌떼같이 다니며, 자, 자식들이 우두두두두 왔다는 거. 그러니까 벌은 아시죠? 위 이렇게 날아다니는 벌 아시죠? 자, 벌이 어떻게 됐다고? 벌이 때로 날아다닌다고. 그 얘기는 뭐야?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 뭐가? 자식들이, 많은 자식들이 막 왔다라는 거야. 다다다다. 근데 벌이 때로 있다라는 거 자체가 어때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자식이 많다라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과장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제 과장법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식들은 되게 철이 없어요. 지금 어때요? 아빠가 가서 대신 매를 맞고 돈을 버는 굉장히 우픈 상황 아니겠어요? 슬픈 상황이지. 아버지가 돈 세상에 대신에 매를 맞고 돈을 버는 너무 슬픈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자식들은 무엇에만 관심을 두냐? 바로 벌어오는 돈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매 맞는다라는 사실보다는 아버지가 돈을 벌어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철이 없는 자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하냐?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호사가 끔찍하요.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까 아빠가 이제 돈을 벌어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 아버지 병영 가신다고 하니 병영 왜 가는 거예요? 매품을 팔러 매를 맞으러 가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돈 벌러 간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를 맞는다는 것보다 뭐라고 하냐? 아버지 병영 가신다고 하니 날 오동철병 하나만 사다 줘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병영 가서 매품 빨아서 돈 벌어온다면서요. 저 오동철병 하나만 사다 주세요. 자, 오동철병은 바로 검붉은 빛이 나는 구리로 만든 병. 어쨌든 이거는 장신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쓸데없는 물건이요. 그러니까 명품백 하나만 사다 주세요, 아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매를 맞아서 버는 돈인데 이런 걸 사다 줘야 해야겠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렇게 명품 이런 거 사다 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철이 없는 자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흥보가 뭐라고 하냐? 아이고 고이 버신 놈이 저기죠? 고이 벗은 놈 어디다 차기야? 자, 고이 벗은 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고이 선생님이 다 이제 해설을 밑에다가 적어놨죠. 자, 고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헛바지므로 바지 이제 그 안에 이제 원래 속을 이렇게 덧대잖아요. 이렇게 비치지 않게. 근데 그냥 이제 헛바지. 그냥 있는 헛바지고 고이도 벗고 있을 정도로 어린아이. 아니 어린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이 이제 벗었다라는 것은 어린아이고 여기서는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기 때문에 철병이나 겉옷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놈이 장신구가 뭐가 필요하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있어도 어차피 이런 장신구는 네가 찰 곳도 없다. 옷에다가 이렇게 차기도 어려운 옷도 안 입고 이런 옷도 안 입고 있으니까 결국에 가져봤자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개발의 편자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쓸데없는 물건이다라는 것이죠. 너 이런 걸 어디다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이 진짜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아이 기민머리에다 차고 차도 찰터이고 생갈비를 뚫어도 차도 찰터이니 사오기만 사오세요. 자, 여러분 기윗머리를 찬다는 거야. 귀 밑에다가 이렇게 딱 찬다라는 거야. 이것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불가능한 것이라도 내가 꼭 차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꼭 가지고 싶다. 명품백이지만 내가 이걸 가질 수 없더라도 내가 이걸 굳이 내가 필요가 없는 물건이더라도 나는 이걸 꼭 가지고야 말겠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사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비를 막 뚫어서 차더라도 내가 차고야 말 거다. 꼭 차고야 말겠다. 난 꼭 가지고 싶다. 라고 하는 어때? 철없는 자식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해악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철없는 자식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왜요? 지금 가난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돈을 벌어야 하는 굉장히 슬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골개미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재밌고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비판이 담겨 있어요. 어때? 요 가난한 상황에 대한 비판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동정적인 웃음이지만 비판이 담겨 있는 거야. 연민적인 불쌍히 여기는 웃음이지만 비판이 담겨 있는 거야.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오기만 사오세요 했는데 또 다른 한 놈이 또 다른 자식이 또 나와서 또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얘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나는 남수주 비단으로 만든 큰 차고 한 벌 사다 줘. 나는 아주 멋있는 럭셔리한 그런 명품 옷 하나만 사다 주세요. 이제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앞에서 말했던 오동철병 장신구처럼 전혀 필요가 없는 물건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이 벗은 놈이 어디다 입게야. 너 이런 거 가질 필요도 없는데 이제 옷도 제대로 안 갖추고 있는 놈이 이런 거를 어디다가 입을 명품 옷을 어디다가 입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결국에 역시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흥보에 누구? 바로 큰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흥보의 큰아들이 앉으면서 제 동생들을 꾸짖는데 옳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사무칠 듯 꾸짖어. 자, 하늘에 사무칠 듯이 화를 내고 있더라. 갑자기 큰아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화를 낸다는 것은 예이남! 이렇게 화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하게 꾸짖었다. 그 얘기야. 근데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큰아들은 과연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일까? 큰아들은 과연 제대로 생각이 박힌 아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한답니다. 여기서부터 큰아들 뭐라고 하냐? 에이라 심하구나 이런 후리 아들놈들. 자, 후리 아들은 이제 좀 좋지 않은 우리가 이제 말이긴 한데 이제 배운 데 없이 막 살아거나 이제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에 요게요 이놈의 새끼들 막 이런 느낌. 자, 후리 아들놈들 아버지 그렇잖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이 있을까? 철이 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상에 큰아들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단비가죽 당편채 모이초이 한 놈과 한포단 비단 허리띠 그리고 비단 주머니 뭐예요? 나는 단비가죽의 당평채의 모초 이게 뭐예요? 굉장히 좋은 비단 옷 하나만 사다 주세요. 비단 옷에다 하나가 아니구나. 비단 옷에다가 한포단 허리띠니까 좋은 또 비단으로 되는 허리띠고요. 또 비단 주머니인 당팔사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비단 주머니에다가 내가 중국에서 들어온 뭐 고급 실로 깨어져 있는 그런 비단 주머니 그리고 거기다가 쇠거울, 동거울까지 돌거울까지 넣어다 주어.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게 지금 몇 개냐 지금 이 사람은 아까 그 동생들은 큰 창옷 하나만 사다 줘. 오동철병 하나만 사다 줘. 이렇게 하나씩만 사다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큰아들은 뭐예요? 과죽으로 된 지금 당평채, 비단옷, 모초이 그리고 뭐 여기다가 또 한포단, 비단 주머니 그리고 당팔사 또 이렇게 뭐 끈 깨어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쇠거울, 돌거울 지금 몇 개를 사달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 이상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결국에 뭐예요? 반전 아닙니까? 그렇지? 제일 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세상에 철이 제일 없네. 그렇지?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사다 달라고 하잖아. 어처구니 없네요. 동생들을 꾸짖은 다음에 불필요한 물건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전을 통해서 어떤 웃음을 유발하면서 역시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악성이 드러나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철없는 자식들의 모습이고 흥보는 어때 매를 맞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더욱더 슬픔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악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냥 웃을 수밖에 없는 표현인 거예요. 안에 이런 슬픈 이런 비판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재미있게 표현을 했지만 그 안에 비판이 담겨있는 바로 해악적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흥보가 뭐라고 했냐? 야, 너 진짜 너 아무것도 안 찾을 듯이 하더니 네가 제일 철든 놈 같이 행동을 할 것 같더니 단계를 높여하는구나. 네가 제일 심하구나. 그러니까 아휴, 너희 놈들이 내 마른 볼기를 대성방으로 아는 놈들이겠구나. 이렇게 하고 아들들을 꾸짖는 내용이야. 야, 너희 놈들이 내 이 비쩍 마른 엉덩이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대성방 써있죠. 서울에서 개성 상인들이 운영하던 가게. 그러니까 내 지금 엉덩이 이 비쩍 마른 엉덩이가 지금 가게인 줄 아냐. 돈을 막 벌어다 주는 가게인 줄 아냐. 지금 우리 이제 좀 쉬운 말로 얘기를 하냐면 내 마른 엉덩이가 ATM기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쭉쭉 말하면 돈이 쭉쭉 나오는 엉덩이인 줄 아냐 하고 이제 야속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죠. 결국은 뭐야?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매를 맞아서 돈을 버는 것을 돈을 많이 버는 일로만 여기는 굉장히 철없는 자식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옆에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말이 나왔죠? 자, 볼기를 대성방으로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바로 흥보의 자식들은 매품을 팔러 가는 홍보에게 자신들이 갖고 싶은 것들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죠. 이를 듣고 흥보는 매를 맺게 될 자신의 엉덩이를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로 하느냐. 그러니까 내 엉덩이가 돈을 막 주는 그런 가게냐. ATM기냐. 내가 돈 주면 돈 주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냐. 라고 자식들에게 말한 것이다. 어허이, 굉장히 이건 뭡니까? 이거 철없는 자식들 굉장히 우픈 상황, 해악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네요. 그죠? 자,
자, 우리가 이제 약간 조금 뒤로 212페이지로 약간 이제 한 줄 정도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 넘어가야 이제 내용이 딱 매끄럽게 이어지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철없는 흥부 자식들이 흥부에게 매품을 팔아서 물건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212페이지부터 뒤에 213페이지 거기까지 쭉쭉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